삼촌 큰일 났어. 형님이 사고가 났대. 아버지처럼 생각하던 형님이 다쳐서 입원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작년 꼭 이맘때였다.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갔다. 형님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형님이 운전을 하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고 음주운전은 하던 승용차에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같이 타고 있던 운전자의 마누라도 큰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다. 그런데 우리 형님도 무사하지는 못하였다. 척추가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형님 댁에서 의탁을 하며 살던 난 취업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물려주신 나의 지분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어려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몫을 따로 챙겨 형님에게 맡겼고 형님은 내 몫의 땅을 처분하여 정기적금을 넣어 불려나가다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나의 몫을 나의 명의로 이전을 시켜주었다. 하반신 마비가 온 형님을 형수 혼자 병수발을 든다는 것은 연약한 여자 몸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형님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도 살은 빠지지 아니하여 거의 80kg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형수는 아주 날씬한 나인의 몸매를 가진 50kg도 안 되는 몸으로 형님의 병수발을 혼자 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였다. 대소변이야 환자용 변기로 받아내면 그만이고 등창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힘들겠지만 몸의 방향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목욕이었다. 조카가 아들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형님은 딸만 둘이었고 그도 고등학교 1학년인 큰 조카와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둘째 조카고 가장 민감한 사춘기인지라 아빠를 보이게 한다는 것도 무리라 결국 내가 다시 형님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하기로 하였다. 물론 들어가지 않고 목욕을 시키는 날만 가서 도와주어도 되겠지만 번거로운 것을 워낙 싫어하는 성격에다가 게으른 성격이라 목욕을 시키고 다시 내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싫었던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이 가까운 시기에 일이었다. 그날도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병원에 들렀다. 여보, 이제 어쩐대요?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미안해. 여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잖아. 분명한 것은 형님의 목소리에 형수의 목소리였다. 이상한 소리였다. 여보, 그만해. 소용없어. 형님의 말에 난 형수가 형님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았다. 사실 내가 형님 집에서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형님과 형수님의 무분별한 부부 생활이 문제였다. 형님도 형님이었지만 형수님도 무척 밝혔다. 형수는 조카들인 자기 딸들의 눈과 귀만 의식하였지 나의 눈과 귀는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는 형님과 형수 그리고 나와 셋이서 밥을 먹는 도중에도 형님에게 눈짓을 보내 방으로 들어갔고 형수의 소리를 들어가며 밥을 먹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님 집에서 취업을 하자마자 난 도망을 치듯이 아파트를 전세 얻어서 독립을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형님이 하반신 마비로 퇴원을 하기로 하자 난 형수님이 하반신 마비의 형님하고 무분별한 생활을 더 이상 못할 것이기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그만 형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많이 망설였다. 그런 형수라면 분명하게 나에게 대시를 할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하지만 형수가 문제가 아니라 형님이 문제라 더 이상 고민을 할 수가 없었다.
아마 형수가 형님의 사고로 보상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생활고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였을지 모를 일이었을 것이다. 보상은 4곳에서 나왔다. 자동차 보험 산지 보험회사에서의 보상금, 그리고 쥐꼬리보다 적은 돈이지만 사고가 워낙 컸던지라 형님 차를 들이박은 가해자 측의 차량 소유 용의자가 도의적인 명분으로 약간의 위자료를 준 것이었다. 그 보상금이면 조카들 대학은 물론이고 유학까지도 보내도 될 정도의 큰 액수였다. 하긴 그 큰 돈을 들고 형수가 야반도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기지로 그 돈은 모두 형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고 카드를 만들었고 카드로 출금을 하게 되면 형님의 휴대폰으로 출금 액수를 즉시 문자로 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형수가 형님에게 얼마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금액이 큰 것이 빠져 나가면 바로 은행으로 전화하여 출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퇴원을 하고 일주일 후 형님 집으로 짐을 옮겼다. 사실 형님이 퇴원하는 날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 아파트에서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 일주일 늦게 짐을 옮긴 것이다. 형님 집은 단독주택의 2층에 살았다. 1층에 방들을 쇠를 놓았고 2층 일부도 쇠를 주었으나 형님이 하반신 마비가 오는 사고를 당하고는 세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개조를 하였다. 2층에는 형님이 사용하는 방과 조카들이 각각 따로 방 하나씩 차지하였다. 처음 형님 집으로 입주를 하고는 형수에 대해서 그저 고맙게만 생각하였다. 형님은 평소에도 목욕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다.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형님은 목욕을 하였다. 처음에는 형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욕실 안에 내려다 주면 형수가 형님의 목욕을 도왔다. 여보, 해봐. 혹시 모르잖아. 형님이 욕실에서 하는 말이 고스란히 내 방에서 들렸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형수의 목소리는 짜증 그 자체였다. 재활 치료라고 생각하고 해봐. 형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운 말투였다. 재활 치료 좋아하지 말아요. 당신에게는 재활 치료일지 몰라도 나에겐 고문이나 마찬가지야. 형수의 언성이 높았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형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으나 자꾸 그렇게 싫다는데 시키면 당신 목욕 삼촌에게 해주라고 시킬 거야. 형수가 칼 같은 말투로 말을 하더니 철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불쌍한 우리 형님.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쿵쿵. 삼촌, 형수가 마루와 거실 사이에 있는 문을 쿵쿵 치며 나를 불렀다. 형수님. 난 눈물을 닫고 방문을 열었고 그리고 벽을 쳐서 단문을 열며 대답했다. 그래야 욕실에 형님이 형수하고 한 대화를 듣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때만 하여도 난 형수에게 꽁님자를 붙이는 극존칭을 사용하였다. 귀찮아 죽겠어, 삼촌이. 앞으로 형님 목욕시켜 하고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버렸다. 형님. 형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치미를 떼고 난 형님이 있는 욕실로 가서 축 늘어져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형님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니, 일은 무슨 일? 형님이 얼버무렸다. 다 씻었어요. 하고 묻자. 옷이나 입혀 방으로 데려다 줘. 형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풀 죽은 목소리였다. 형님 하고 말하고는 형님 몸의 물기를 마른 타올로 닦아내고 휠체어를 태워 방으로 데리고 가 눕혔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으나 형수는 자기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날부터 형님의 목욕은 내 담당이 되어버렸다. 쓰지도 못하는 것, 열심히 닦으며 뭐해 그날도 난 형님의 목욕을 돕고 있는데 느닷없이 형수가 들어오더니 형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조로 말하였다. 그걸 말이라고 해 형님이 언성을 높였다. 삼촌, 내 말이 틀렸어. 형수는 형님과의 부부싸움에 나를 끄집어들이려 하였다. 형님도 참으시고 형수님도 참으세요. 형수님 형님은 환자잖아요. 하고 말하자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나 보네.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니 욕실에서 나가버렸다. 성질하고는 내가 참아야지. 미안하다 형님이 풀죽은 소리로 말하였다. 삼촌, 형님 씻는 것 보니 어땠어? 형님을 눕히고 거실로 나오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형수가 나에게 물었다. 형수님, 형님은 환자예요. 성한 형수님이 참으셔야죠 하고 말하자. 삼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으로 보여 형수가 말을 하면서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형수님,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형수님이나 우리는 몸이라도 성하잖아요. 하고 말하자 남자 구실도 못하려면 차라리 죽어버리기나 했더라면 내 팔자야. 형수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였다. 계속 대화를 하였다가는 무슨 사단이 나도 날 것 같아 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내 방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형수가 나에 대한 끈질긴 집념의 시작인 줄 난 꿈에도 몰랐다. 형님의 저녁밥을 가져다 주고 오면 형수는 나와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주 앉더니 발로 내 발을 슬며시 건드렸다. 난 그게 형수의 실수로만 알고 간과해버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난 기겁을 하고 밥을 먹다 말고 내 방으로 도망을 쳤다. 그건 분명한 형수의 나에 대한 도발이었다. 무서웠다. 벽을 터서 만든 문도 잠그고 그도 불안하여 내 방의 방문도 잠갔다. 하지만 내 마음과 달리 나는 흥분되어 있었다.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형님의 아내인 형수라면 어머니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였는데 욕망 앞에서는 아들처럼 키웠다고 해도 좋을 시동생도 형수 눈에는 남자로 보이는 것을 틀림이 없었다. 삼촌, 형님 목욕 시키거나 컴퓨터 좀 가르쳐줘. 형님을 휠체어에 앉히고 목욕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데 형수가 느닷없이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여보, 나한테 배우지 왜 얘한테 배우려고 그래? 형님이 나섰다. 사고가 나기 전 형님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일을 하는 곳에 근무를 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 구축을 기업체에 서비스해주는 그런 곳에 근무를 하였다. 그러니 컴퓨터의 하나여서는 난 형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런 전문가인 남편을 두고 시동생인 나에게 배우려 드는 의도를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워서 하기에 내가 배우기에 아주 불편하단 말이야. 삼촌 가르쳐 줄 거지? 형수는 확답을 받으려 들었다. 그건 그럴 거야. 야 형수 가르쳐줘라. 내 수발 들다가 심심하면 할수하게. 형님이 나에게 말하였다. 형님의 명령이나 다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순간 형수님이 나에게
고소하다는 듯이 혀를 낼름내더니 내가 당혹해하자 윙크까지 날려버렸다. 어이가 없었다. 난 잽싸게 형님을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고는 욕실 문을 닫아 버렸다. 삼촌. 내 컴퓨터로 하자. 형수는 내가 형님을 목욕시키고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에 턱을 고고 앉아있다가 내가 형님 방에서 나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며 말하였다. 그러죠. 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형님이 가르쳐주라고 한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다. 이것을 인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형수의 컴퓨터는 이미 열어두고 있었고 거기에는 파워포인트에 무슨 글이 있었다. 이건요 먼저 여기 상단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형수가 내 등 뒤에서 도발을 하였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형수는 더 대담해졌다.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말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삼촌. 나를 봐. 불덩이가 따로 없지. 할 말이 없었다. 형수. 이러면 안 돼요. 하고 말하고는 나는 도망을 치듯이 형수의 방에서 빠져나와 전번처럼 벽을 터서 만든 문도 잠그고 내 방의 방문도 잠갔다. 형수의 도발은 끈질겼다. 도저히 형수의 도발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형수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아침을 거르고 출근을 하여 김밥 전문점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김밥집에서 라면과 김밥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였다. 형수는 자기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형님 앞에서는 그렇게 아침 저녁을 밖에서 해결을 하고 다닐 것 같으면 집을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형수의 노골적인 도발을 전혀 모르는 형님은 나를 나무라면서 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며 화를 내었다. 말 그대로 난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형수는 주도권을 잡았다고 회심의 미소로 지으며 예전처럼 내가 당혹해하자 윙크까지 날려버렸다. 다시 형수와 나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었다. 속이 탄 것은 형수였다. 사단의 빌미가 되어버린 일이 발생을 하고 만 것이다. 이 역시 형수의 과감한 도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날도 저녁을 마주보고 앉아 먹으려는데 갑자기 형수가 식탁 밑으로 들어갔다. 또 무슨 일을 벌이려나 보다 싶어 안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형수는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였다. 삼촌. 형님 저렇게 되고 나 너무 외로워. 삼촌이 어떻게 안 하면 나 지금 형님 삼촌에게 맡기고 나이트클럽에라도 가서 남자들을 만날지 몰라. 형수는 아예 협박을 하였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생판 모르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이 나를 더 놀라게 만들었다. 여자에 대하여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익히 들어온 나였기에 형수의 말이 나를 더 놀라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나이트클럽이란 말 안 하시겠어요? 내 목소리를 떨리고 있었다. 지금처럼이면 안 갈 거야. 할 말이 없었다. 삼촌. 나 그럼 다녀올게. 형님 잘 부탁해. 형수가 벌떡 일어서며 말하였다. 형수님. 오늘 여기서는 곤란하고 내일 밖에서 어때요? 내 목소리 떨렸고 그녀도 엄청 떨리는 목소리였다. 정말
까짓것 3달도 참았는데 하루 못 참겠어 하고 말하며 형수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경에 형님 집에서 한 코스 지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다고 말하고는 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설거지를 하였다. 다음 날 출근을 하였으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나 다름없는 형님에게 죽을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은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돌아가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지 않게 하였을 것이란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었다. 이내 난 형님이 그런 큰 사고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바꾸었다. 하지만 형수 생각을 하면 내 머리는 다시 복잡하여졌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장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형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도 할 수가 없었다. 입맛이 없어서 점심도 굶었다. 숨 쉬는 것까지도 귀찮았다. 하지만 6시 30분은 꾸역꾸역 다가오고 있었다. 삼촌. 여기야. 가기 싫은 나머지 꼬물거리다가 10분 늦은 6시 40분경에 버스 정류장에 형님이 사준 차로 가니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타기만 기다렸다. 현아에게 학원 쉬라고 하고 형님 맡겼어. 2시간이면 되겠지? 8시 반에 온다고 했어. 잘했지? 형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생각 고쳐먹을 마음 없으세요? 애원을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삼촌 생각이 그렇다면 나 클럽 앞에서 내려주고 집으로 들어가요. 형수는 아예 클럽을 나의 약점으로 삼아버렸다. 아니요, 알았어요. 클럽이란 약점에 난 형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 저기 많이 있네? 저기로 들어가요. 형수 눈에는 모텔의 온천 마크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꼭 가야겠어요. 모텔 입구에 차를 세우고 다시 물었다. 그렇게 가기 싫으면 클럽에서 놀다 갈게. 먼저 가. 형수가 문을 열면서 말하였다. 천천히 차를 모텔 주차장 안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였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형수가 나를 위하는 단념을 하였다. 단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며 나도 모르게 형수를 호호호. 자기도 내가 싫지 않지. 형수는 일순간에 시동생인 나의 호칭을 삼촌에서 자기로 바꾸어 버렸다. 따르릉. 따르릉. 모텔분의 전화벨이 울렀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그러던 중 전화를 받았다. 옆방에서 너무 요란하다고 항의를 하는데 조금 자제 좀 해주세요. 찰칵. 카운터에서 돈을 받던 여자 목소리였고 자기 말만 하고는 끊어버렸다. 그런 후 모텔에서 눈총을 받으며 나왔고 그리고 형수를 먼저 집 근처에 내려주고 할 일 없이 기름만 소비를 한참 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왔고 형수의 윙크를 받았다. 그리고 조카들이 학원에서 있을 시간에 일주일이면 2-3번 정도는 형수는 나를 찾았고 나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형수를 맞이한다. 이전에는 형님에 대한 미안함이 문제였으나 이제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수와 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건너가고 있었다.